여러분은 진짜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물론 돈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 옆에 있는 제 지인들이 저에겐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끝이라 무엇보다 그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0대인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누구나 아는 상식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막대하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고요? 바로 제 남편이요. 생각해보면 그 인간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결혼 3년 차, 직장 생활 10년 차일 때 있었던 일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예상 못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사실 회사에서 잘렸어. 그런데 곧 다른 회사 알아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뭐라고? 갑자기? 아니, 당신 회사 그동안 별 문제 없었잖아. 어떻게 사람을 하루아침에 잘라? 알고 보니까 남편은 원래 IT 중소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했는데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하면서 인원을 대거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 여파로 남편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고요. 그 뒤로 몇 달 동안은 집에서 이력서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크게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친정은 과수원을 하는데 아빠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결국 수술까지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빠가 병원에 계시다 보니 과수원은 고스란히 엄마 혼자 떠맡게 됐고요. 그 넓은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도와드리기 시작했고요. 저한테 아빠의 과수원은 그냥 밭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어릴 때 가을이면 아빠랑 과수원 길을 걸었던 기억도 나고요. 가지치기 한 나뭇가지를 장난감 삼아 놀던 기억도 있어요. 또 밤새워 가지치기 하시던 아빠의 거칠어진 손등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요. 그래서 아빠의 빈자리를 제가 조금이나마 메워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도 의외로 잘 적응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탁 트인 과수원에서 몸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기분 전환이 된다 하더라고요. 제 취업 문제로 머리만 싸매던 때라 그런지 노동이 오히려 약이 됐던 거죠. 게다가 시키는 일마다 척척 잘 해내는 스타일이라 엄마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김서방 일 진짜 잘한다. 이러다 내일 몸져 놓으면 어쩌나 걱정이네. 엄마, 남편이 오히려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더라니까요.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맞아요, 장모님. 적당히 몸쓰고 땀 흘리니까 상쾌해요. 저 원래 꾸준히 운동했잖아요.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내려올 때마다 일 다 시켜주세요. 그렇게 주말마다 과수원을 내려가서 도운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네가 과수원 맡아서 할래? 엄마 아빠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일한 만큼 너네가 다 가져가. 엄마 아빠는 연금도 나오고 새놓은 집도 있어서 과수원 딱히 안 해도 먹고 살만은 해. 너네가 안 한다면 그냥 팔 거고. 정말? 그래도 되겠어? 집에 가서 그럼 김서방이랑 상의해보고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 사실 엄마도 과수원 하시면서 어깨에 철심까지 박으셨고요. 손가락도 다치셔서 하나 잃을 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빠도 허리 다치고 수술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땅을 남한테 팔아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게다가 나름 수익도 꽤 잘 나는 과수원이었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이랑 상의를 했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꽤 긍정적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귀농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큰 자금 필요 없이 이미 엄마 아빠가 일궈놓은 땅에 키워놓은 나무들로 재배만 하면 되니까 거저먹기라면서 좋아했고요. 무엇보다 농사일에는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처럼 하루아침에 잘릴 일도 없잖아요. 회사에서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그런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더니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시작하고 싶다며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1년 수익이 남편과 제 연봉을 합친 것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던 전셋집을 빼서 과수원 근처로 이사를 왔고요. 한동안은 부모님께 과수원 일을 배우며 살았어요. 이렇게 이사를 오니까 부모님도 돌봐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런데요, 남편이 본격적으로 과수원을 운영해 보더니 문제점을 발견하더라고요. 원래 과수원에는 배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 가격이 몇 년째 제자리에서 맴돌고요. 날씨나 기후에 따라 해마다 품질 편차가 너무 큰 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배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배만 가지고는 안 돼. 한 해 먹고 살 정도 버는 걸로 만족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도시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왔잖아. 그렇다면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렇다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냥 일단은 배를 잘 키우는 게 우선이지 않아?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더 고민해 보겠다면서 며칠을 자료 찾아보고 머리를 싸매더라고요. 그러던 중 마침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강좌가 열린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남편이 그 강좌를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바로 블루베리였어요. 노지에서도 잘 자라고 항산화 이미지 덕분에 젊은 소비자들이 특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소득 장목으로도 떠오른다면서 강사가 강조했는데 남편이 그 말에 확 꽂힌 거죠. 거기다 남편은 집에 와서 유튜브 영상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의 한 농장 사례였는데 배랑 사과 나무 사이에 블루베리를 끼워 심어서 수익을 올린 거였어요. 새로운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기존 과수원 공간을 활용하니까 비용 부담도 덜 되고 또 블루베리가 건강식 이미지 덕분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마치 프레젠테이션 하듯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꽤 괜찮아 보이기도 했고요. 배 사이에 블루베리 한 줄이라도 붙여보자. 만약 잘 되면 단순히 생과일만 파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카페 납품까지 길이 열릴 수 있다니까. 그래? 근데 나는 조금 걱정이 돼. 우리가 농사 경험도 없고 작물에 대해 아는 것도 부족한데 있는 것만이라도 잘 키우는 게 먼저 아닐까 싶어. 그러자 남편이 단호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기회가 왔을 때는 잡아야지. 공격적으로 무엇이든 시도를 해보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시큰둥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고 눈에 불을 켜더니 결국 저랑 상의도 안 하고 블루베리 묘목을 덜컥 사와 버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묘목을 사오면 어떡해. 언제 누가 심을 건지 좀 계획을 하고 사와야지. 사람이 생각만 하고 살면 아무것도 못해. 실행을 해야지. 내가 심을 거니까 놔둬. 놔두긴 뭘 놔둬요. 다음날 또 무슨 강연 있다고 그거 들으러 갔는데요. 이미 사온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묘목 다 심고요. 비료도 챙겨주고요. 블루베리가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는지 농작법을 일일이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묘목만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흙의 성분부터 맞춰줘야 하고 산도도 굉장히 예민해서 조금만 틀어져도 열매 맛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땅 pH 검사도 해봤고요. 농협에 도움 요청해서 자문도 받아놨어요. 결국 뒤처리는 전부 제가 다 떠맡은 거죠. 처음에는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물 주는 시간도 몰라서 아침 저녁으로 괜히 들이붓다 보니 뿌리가 약해지고 pH 조절도 못해서 열매가 시큼하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밤마다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다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요. 그러다 점적관수 시설을 깔면 물을 일정하게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직접 설치했어요. 또 블루베리가 새들한테 굉장히 잘 노출되는 열매라서 여기저기 다 따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망도 사다 제대로 치고
그물 씌우는 방법도 다시 배워서 꼼꼼하게 씌웠어요.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조금씩 가지가 힘을 얻고 열매가 맺히는데요. 신기하게도 점점 알이 커지고 색도 곱게 올라오더라고요. 맛도 은근히 괜찮아지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거 진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또 남편이 일을 벌리더라고요. 블루베리를 그냥 팔면 안 된다면서 포장부터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외주로 맡길까 하다가 제가 직접 디자인을 맡았어요. 파란 유리알 같은 열매가 더 돋보이게끔 스티커랑 포장 슬리브를 따로 제작했어요. 남들과 다르게 해야 눈에 띈다고 밤마다 샘플 붙여보고 색깔 조합도 바꿔가면서 계속 작업했죠. 남편은 또 상표권 등록까지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수학철이 다가오니까 준비할 게 정말 많았어요. 냉장차 예약도 미리 해놔야 했고요. 블루베리를 나눠 담을 소분 규격도 맞춰야 했고, 택배 보내려면 검역 서류도 일일이 챙겨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전부 제가 맡아서 했어요. 결국 남편이 일을 벌려놓으면 뒤에서 제가 수습을 다 하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포장도 예쁘다고 소문이 났고 블루베리 맛도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입소문 내주고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트, 카페, 동네 가게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매출이 쑥쑥 오르는 걸 보면서 고난이 올 땐 대운이 함께 온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이러는 거예요. 거봐, 내가 블루베리 농사 짓자고 한 거 잘했지? 아이, 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저는 속으로 기가 막혔죠. 시장만 본인이 했을 뿐, 여기까지 키워낸 건 사실상 제가 다 한 건데요. 참네. 여보, 일은 당신이 벌려놓고 수습은 내가 다 했거든. 일만 벌릴 줄 알지 제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을 안 벌렸으면 이렇게까지 수익이 났겠어? 결국 다 내 덕이지. 정말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더라고요. 처음 남편이 실직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건지 이렇게 또 다른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과수원은 점점 활기를 띠며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과수원을 맡은 지 둘째 해에 블루베리가 제대로 터지고 나니까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동네 카페에 납품을 시작했더니 사장님이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주셨거든요. 파란 알갱이가 반짝이는 사진이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고요. 그걸 계기로 마트, 호텔까지 연결되니까 기존에 심어놓은 나무로는 도저히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는 규모를 좀 늘려야 할 것 같아. 판매량을 보면 그냥 가족농 수준으로는 물량을 못 따라가. 땅을 좀 확보할 수 있게 알아봐줘. 그래? 하긴 지금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긴 해. 알겠어. 땅은 좀 알아볼게. 사실 저 혼자서는 이런 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이런 컨설턴트 일을 한다고 해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먼저 시설 배치 도면을 그려주고 사람이 몇 명쯤 필요할지 인력 운영 계획도 뽑아줬어요. 게다가 냉장고 위치, 선별대 높이, 포장 라인 속도까지도 계산해줬고요. 확장에 필요한 비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매출을 대입해서 대출 상환 계획도 만들어줬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그럴 만한 돈이 없거든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정도 투자하면 3년 안에 회수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협동조합에 융자 상담을 하고 시설자금 대출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대출 심사 때문에 제출할 서류며 사업계획서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며칠을 꼬박 보냈고요. 보증 문제는 부모님 도움으로 정리했어요. 대출금은 냉장 저장고와 소형 선별기, 포장 라인 장비, 점적 관수 추가 설치 비용, 그리고 초기 인건비에 투입했어요. 우선 급한 건 나무를 더 심는 일이었어요. 기존 배나무 사이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고요. 그래도 부족해서 아빠 땅 옆에 놀리던 밭을 개간했어요.
그런데 밭을 그냥 갈아엎고 심으면 안 되고 흙 성분부터 다시 검사해서 산도를 맞추었어요. 석회도 뿌리고 블루베리는 물 고임에 약해서 배수로를 새로 내고 배수관을 정비했고요. 또 토양 유실 방지용 멀칭도 깔고 시설 설치 전에는 시운전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체크를 했죠. 품종도 전략적으로 골랐어요. 초여름에 수확하는 조생종, 한창 무더위 때 나오는 중생종, 가을까지 버티는 만생종을 섞어 심었고요. 이렇게 숫기가 다른 품종을 섞으면 수확철을 길게 끌 수 있어서 주문이 한 번에 몰리지 않고 판로에 맞춰 물량을 분산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다만 품종별 익는 시기가 달라서 인력 배치와 수확 스케줄은 훨씬 더 촘촘하게 짜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 캘린더를 만들어서 누가 언제 몇 시간 근무하고 어느 라인에서 선별할지까지 세세하게 계획했어요. 설비 투자는 또 다른 큰 숙제였어요. 그전에는 창고 한 켠에 선풍기 몇 대로 임시 보관하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저온 유통이 필수거든요. 신선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냉장 저장고에 온도 기록 장치를 달고 선별기와 포장 라인을 도입해서 작업 속도를 올렸어요. 포장 규격도 표준화해서 택배사 요건에 맞췄고 검역 수출 서류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출하 전 반드시 점검하게 했죠. 진짜 힘들었어요. 이 모든 준비와 실행은 결국 저의 몫이었어요. 남편은 큰 방향을 잡고 외부 미팅이나 판로 확보에 신경 썼지만 세세한 운영과 현장 관리, 장비 설치부터 인력 교육까지는 제가 직접 챙겼고요. 이제 정말 소소한 과수원 주인이 아니라 사업을 굴리는 사장 같네. 앞으로 단순히 나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까지 다 아우를 수 있게 더 키워나갈 거니까 기대해. 나한테 다 떠넘기지 말고 당신도 좀 알아보고 해. 맨날 강연 듣고 뭐 보러 다닌다고만 하지 말고. 아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밀어붙이니까 된 거지. 안 그래? 말이라도 못하면 서운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도 저희를 무척 대견하게 여기셨고요. 동네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이 내려와 규모를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에 도움을 준다며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규모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마을에도 이바지 해줘서 고맙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마을을 한번 제대로 살려봐라. 너네라면 할 수 있어. 네, 어르신들. 더 열심히 일해서 마을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저만 믿으세요. 어르신들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보며 저도 속으로 반드시 마을에 이바지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처음엔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일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블루베리가 본격적으로 잘 되면서 물량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인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일을 도와주는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다들 저희 아빠 세대, 아니 그보다 더 오래 과수원 일을 해온 분들이었거든요. 경험이 많으니까 당연히 조언도 하시는데 남편이 그 말을 훈수처럼 받아들이고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그 김서방야. 농사라는 게 말이요. 너무 욕심내서 막 밀어붙이면 안 돼. 나무든 흙이든 사람 손보다 계절을 따라가는 법이 있거든. 너긋하게 때 맞춰줘야지 그래야 오래 가는 거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로. 아이 참, 할배가 뭘 한다고 자꾸 저한테 훈수를 둡니까? 말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그 입으로 일합니까? 이러면 말한 시간만큼 시급해서 깝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도와주는 어르신들한테 퉁명스럽게 굴고 자꾸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결국 어떤 날은 술에 취한 채로 남편에게 찾아와서 따지기도 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까지 가서 사위 성격이 이상하다, 같이 못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신 아빠가 남편을 불러 앉히고 호되게 말씀하셨죠. 김서방, 그 어르신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분들이 그렇게 무시받을 분들이 아니야. 그분들이 없으면 너희가 이만큼 읽을 수나 있었겠어. 정신 차려.
그러자 남편이요 더 발끈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이 장인어른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지켜만 보시라고요. 에이씨.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점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조용히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아니 왜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해? 그분들도 다 자기 경험으로 도와주시는 건데 무시하면 안 되잖아. 아휴, 어차피 내가 뭐라고 해도 이 일 아니면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은 같이 하는 거고 서로 존중해야지. 아이 몰라 됐고 당신도 말 좀 줄여. 괜히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고. 저는 정말 속이 상했지만 더 타일러봤자 말이 먹히질 않았어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생계가 있으니까 차마 일을 그만두지는 못하셨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틈틈이 달래주셔서 겨우겨우 일을 이어갔던 거예요. 과수원 분위기는 솔직히 많이 안 좋았어요. 어르신들과 남편 사이에 자꾸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일이 간신히 돌아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편이 더 기고만장해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 톤부터가 들떠 있었어요. 여보, 얼른 와봐. 됐어. 드디어 됐다고. 나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야. 우리 이제 대박 터졌어. 아니 뭔데 그래. 뭔데 그렇게 좋아서 소리를 질러? 저는 놀라서 급히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남편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필리핀에서 온 메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봐봐. 필리핀의 5성급 호텔에서 메일이 왔는데 우리 농장 블루베리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싶단다. 단순히 한 번 주문이 아니라 정기 계약을 하고 싶다는 거야. 어머 정말? 아 세상에 진짜? 우리 농장으로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거야? 그 호텔 담당자가 최근에 우리 농장 근처에 출장으로 왔다가 우리 블루베리를 먹어봤나 봐. 알이 크고 단맛이 강하고 우리가 만든 그 블루베리 잼도 아주 훌륭했다고 칭찬을 늘어놓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품질이면 필리핀 소비자들한테도 충분히 통할 거라고 했어. 남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떨면서 메일 내용을 다시 읽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 필리핀에서 케이팝 열풍 때문에 한국 제품들이 엄청 인기가 많단다. 화장품, 과자, 음료수까지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 호텔에서 조식, 중식, 석식에 올라가는 블루베리 잼을 우리 걸로 바꾸고 싶대. 또 그 기념품 매장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싶대. 그러면서 견적서를 요청해 왔는데 야 이거 봐라. 장기 계약을 하고 싶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요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솔직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 진짜로 길이 열리나 보다 싶은 생각이 스쳤어요. 어머 그러면 드디어 해외 진출 기회가 왔네?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돼. 답장을 바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얼른 답메일 보내자. 회사 소개 자료도 다시 정리해서 첨부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물량도 같이 알려주자. 남편은 흥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로 메일 회신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희는 거의 밤을 꼴딱 새다시피 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영어 표현 하나하나를 두고 이 말이 더 격식 있어 보일까? 이 단어가 더 전문적으로 들릴까? 하면서 사전을 뒤지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문장을 다듬었죠. 남편은 답장을 쓰다가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그냥 땡스만 쓰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어떤 단어가 더 폼이 날까? 그쪽은 호텔이니까 격식 있게 가야 돼. 그냥 땡큐로 끝내면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어. 문장 길이라도 좀 맞춰줘야 해. 그렇게 둘이 머리를 맞대고 답메일을 완성했고요. 보내는 순간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영어를 쓸 일이 많을 테니 영어 학원에 다니겠다고, 또 해외 박람회에도 참가해야 한다고, 심지어 앞으로는 농장도 글로벌하게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면서 들떠 있었죠.
이 소식을 농장 사람들 그리고 거래처, 남편을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퍼져나갔어요. 그전엔 저희 남편을 김서방으로 불렀었는데 이제는 대표님이라 불러주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때부터는 말투까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라고 들을 때마다 남편의 어깨가 쭉쭉 올라갔죠.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영어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더라고요. 앞으로 해외랑 미팅할 일이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 속으로 아직 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하며 살짝 걱정도 됐지만 그 순간만큼은 괜히 기분이 좋아서 그냥 지켜봤어요. 그 메일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여행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믿기지도 않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아빠의 과수원과 집을 합쳐도 5억이 채 되지 않아서 상속세는 없었고 제가 외동이라 모든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어요. 상속 문제도 다 마무리하고 다시 업무로 복귀했을 때였어요. 외국 바이어 쪽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는데 계약 조건이 점점 구체적으로 오가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여보, 내 친구 중에 그 컨설턴트 하는 애 있잖아. 내가 걔한테 해외 거래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상표권이랑 사업자 그 땅 같은 건 한 사람 명의로 동일해 놓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된대. 지금은 상표권이랑 사업자는 내 명이고 땅만 당신 명이잖아. 땅을 내 명의로 해주면은 안 될까? 어? 땅 명의를 당신 앞으로 바꾸자고? 아, 그게 사업이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남도 아니고 왜 굳이 그래야 돼? 그리고 명의 이전하려면 세금이랑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 생돈을 왜 날려? 아유, 그냥 바꾸지 말고 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꼬리를 내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끌어들였어요. 다음 날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목소리를 세상 높이시더라고요. 아우, 예. 여자가 서리를 깍지고 있으면은 남자 기가 꺾이는 법이야.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가지고 있으면 집안이 기운다고 하더라. 응? 그래서 예전부터 집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해놓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 남편이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잖아. 그니까는 얼른 땅 명의 바꿔라.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펼치면서 자꾸 땅 명의를 아들 주라고 길게 말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속이 확 뒤집혔어요. 어머님, 그 인간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저 설득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땅 명의 이전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수천 깨진다고요. 그리고 그 인간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주둥이로만 일 벌려놓고 수습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블루베리 사업 이만큼 키운 것도 다 제가 해낸 거라고요. 제가 버럭하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뭐, 아이 저거 말하는 거 보게 이 배은망덕한 년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이고, 역시 잡일하는 집안은 잡일하는 티가 난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상종을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시부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늘 사무직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농사일이나 손에 흙 묻히는 일은 늘 자빌로 깔아뭉개곤 했죠. 잡일이라고요? 지금 그 잡일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어머님 아들이에요. 아니,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 잡일도 제 아버지 도움 없었으면 어머님 아들은 시작도 못했고요. 아니, 어디 부모 욕을 함부로 하십니까? 그렇게 대들었죠. 분위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어요. 감정이 확 상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과 대판 싸운 걸 남편이 알고는 또 저한테 한바탕 퍼붓는 겁니다. 그까지 땅 하나 가지고 있다고 아주 유세네 유세. 아이 그래, 그 땅 아주 꽉 쥐고 있어라. 선 넘는 발언 하지 마. 나도 참고 있는 거니까. 생각하고 말해. 그깟 땅 명이 없어도 잘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까지 대동해서 왜 난리야? 생돈 몇 천만 원 버리고 싶어? 감정 싸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히 해. 그 일을 계기로 남편하고도 크게 충돌하게 됐고요.
한바탕 냉전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점점 도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뒤에서 머슴이다, 상놈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눈치라도 봤는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견제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완전히 돌변해버렸어요. 어르신들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밥 먹는 자리에서까지 막말을 쏟아냈어요. 일 제대로 못하면 밥 먹을 자격도 없는 거야. 밥은 공짜로 얻어먹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똑바로 일해.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남편은 점점 더 제멋대로 굴었어요. 일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분을 토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일 못한다. 김서방 저렇게 사람 무시하고 큰 소리만 치는데 우리도 서러워서 더는 못 있겠어. 제발 좀 단속 좀 하거라.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진짜 호되게 꾸짖을게요. 노여움 푸시고 오늘은 이 돈으로 막걸리 한잔 하시고 푹 주무셔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로요.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가 다 죄송할 지경이었죠. 그래서 그날 남편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졌습니다. 당신 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 누구 땅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건데. 당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윽박을 질러 지르길.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맞받아쳤어요. 내가 이 농장 주인이고 대표잖아. 내가 해외 진출까지 앞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따위가 날 함부로 낼 급이 아니라고. 너도 사사건건 가서 팔래? 진짜 진절머리 난다니까. 뭐가 주인이야. 너도 똑같이 내 가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따지는 게 웃기지도 않니? 존중할 줄 모르면 대표 자격도 없는 거야. 난 사장이야 사장. 관리자인 내가 아랫사람들 부리는 게 당연하지. 그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아이고 얼씨구나. 리더 좋아하네. 너는 리더가 아니라 폭군이야. 악덕 사장이라고.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그 말 다 돌아오는 법이야. 그리고 똑바로 알아둬. 당신이 대표라고 해도 과수원은 내 거야. 당신은 내 땅 빌려서 사업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당신한테 막 막말하고 막대해도 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이성을 잃은 듯 고함에 질렀어요.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혼하자. 이혼해 당장. 이년아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뭐라고? 지금 나한테 2년이라고 했니? 이제 아주 막자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너 막장이야?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우리 엄마한테 대들지. 땅도 안 넘기지. 남편을 남처럼 대하지. 내가 널 왜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뭐라고? 데리고 살아? 웃기지도 않는다 정말.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래봤자 너는 내 가수원에서 일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그러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내리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그깟 땅값 2배로 줄 테니까 도장 찍어. 땅도 나한테 넘기고 이혼도 하자고. 너 같은 건 옛날 같으면 벌써 소방 맞았어. 어디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서방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어 날뛰길. 이혼하자. 이혼해.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다. 처음엔 기가 막혔죠. 지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혼 타령이에요?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먼저 입 밖에 꺼낼 말인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제대로 엿을 먹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정말? 그래 좋아. 갖고 와. 당장 도장 찍어줄게. 난 뭐 당신한테 미련 있는 줄 아니? 헐씨구나. 딴 말하기 없기다. 내가 내일 당장 서류 가져올 테니까 도장이며 인감증명서 준비해놔. 그리고 정말 다음 날 남편은 계약금이라며 제 계좌로 돈을 꽂아버렸습니다. 액수도 적지 않았어요. 마치 이제 도망 못 간다는 표시처럼요. 며칠 뒤에는 남편이 정말로 협의이혼서랑 땅 매매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어요.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부동산 업자까지 데리고 와서 아주 작정한 얼굴이더라고요. 협의이혼서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 명의로 넘겨주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요. 땅 매매 계약서에는 남편이 제 소유 땅을 사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합쳐서 몇 억을 언제 제 계좌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게다가 등기 이전까지의 절차와 기한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더라고요. 남편은 인주를 내밀며 큰 소리 쳤습니다. 자, 여기 도장 찍어. 오늘로 우리 끝내자.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말고. 아유, 걱정 마. 나도 바라던 바니까.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다 준비했어. 자, 여기에다 찍으면 되지? 저는 속으로는 이걸로 나를 얕잡아 봤던 게 후회되게 해주리라 결심하면서 화끈하게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남편은 제 도장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과수원 땅 매매 계약서와 협의 이혼서를 챙겼고 곧장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약속했던 땅값 잔금까지 제 계좌로 송금됐어요.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구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큰 돈이 제 계좌로 찍혔어요. 그리고 저희는 합의 이혼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장을 찍어준 그날부터 과수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는데요. 소문의 남편은 과수원 바로 옆에 숙소로 거주형 컨테이너가 있는데 거기서 산다더라고요. 제 알바 아니지만요. 그리고 저는 제 부모를 욕하고 돈 좀 만졌다고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로 깔고 동네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내줄 나름의 계획을 세웠고요. 먼저 제가 한 일은 이혼했다는 소식을 동네방네 일부러 크게 돌린 거예요. 그냥 소문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 사람씩 불러다 얘기했고요. 심지어 카페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점심시간에 가볍게 흘리듯 전해지게끔도 했어요. 저 사람 이제 저랑 상관없으니 앞으로 저 사람 일 저에게 끼우지 말아달라라고 분명히 부탁드렸어요. 사람들 반응이 의외로 빨랐어요. 어느새 동네에서는 이혼 잘했다, 정말 속 시원하다 같은 칭찬이 오가더라고요. 몇몇은 저런 사람과 같이 살았던 것 자체가 손해라고까지 하면서 저를 위로해줬고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라도 정신 차려 다행이라며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카페 사장님도 제가 그 인간이랑 인연 끄는 게 진짜 잘한 거라고, 앞으로는 저 혼자서 더 잘 살 수 있다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인간 혼내줄 나름의 계획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계획은 바로 새로운 과수원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처에 예전부터 매물로 나와 있던 과수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땅이 크고 물길도 잘 잡혀 있고 배수도 훌륭했는데 이상하게 몇 년 동안 임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사실 저도 늘 눈여겨보고 있었던 땅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 인간이 저한테 땅값으로 8억을 주었잖아요. 저는 거기서 5억을 턱하니 빼서 그 과수원을 계약해버렸습니다. 나머지 돈은 시설 정비에 쓰고 조금 남은 건 비상금으로 따로 챙겨두었고요. 제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할 때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박수를 치면서 웃더라고요. 아유, 전 남편이 땅값으로 8억을 줬다고? 아이, 그 돈으로 네가 여기 땅을 산 거고? 이야, 이거는 드라마다 드라마. 내가 평생 부동산 하면서 이런 시원한 전개는 처음 본다. 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사장님, 그 인간이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꼴이 제가 도저히는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어르신들은 거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는데 젊은 놈이 완장차고 그 사정 뻔히 알면서도 막말을 하잖아요, 그 놈이. 제가 다 구제해야겠다 싶었죠. 사실 예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혼이 계기가 돼서 더 빨리 실행한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이 눈시울까지 붉어지면서 제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너 어렸을 때 나뭇가지 장난감 들고 뛰어다닐 때 코 닦아주던 거 기억 안 나냐? 그만큼 오래 봤는데 이제는 네가 이렇게 당차게 서는구나. 내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힘내라.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마음이 더 의지가 불타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과수원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발품 팔아서 배운 블루베리 농사법이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강의도 듣고 밤마다 유튜브 찾아보면서 흙 산도 맞추는 법, 물 주는 간격, 해충 막는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놨었어요. 그걸 새 과수원에 그대로 적용했죠. 게다가 거긴 땅이 넓어서 블루베리만이 아니라 사과, 포도, 배까지 같이 심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한 가지 작물이 아니라 계절 따라 열매가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소득도 더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었고 남편처럼 사람 막대하면서 일 시키는 건 제 성격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아야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따로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소문이 돌자마자 일하던 어르신들이 먼저 제 쪽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제가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했던 과수원이 오히려 일꾼들로 북적북적해졌어요. 반대로 전 남편 과수원은 아무도 일하러 안 간대요. 다 저한테 왔고 제가 다 책임지고 일 시켜드렸죠. 소문을 듣고 전 남편이 제 과수원으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러 왔더라고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서 막 운전하고 달려온 티가 났어요. 야, 내 돈 받아서 이거 차렸냐? 사람들 다 데려가면 어떡하냐? 밥만 내놔. 그 소리 듣는 순간요. 속에서 뭔가 확 끌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랄하지 마. 여기 분들이 네 거냐고? 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야. 꺼져. 안 그러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테니까. 제가 그렇게 확 쏘아붙이자 전 남편은 제 말을 가볍게 여기는 표정으로 어르신들을 향해 웃으며 팔을 휘저었어요. 어이, 할배들, 저 우리 가서 가자. 내가 막걸리 한 통 사줄게. 뭐 예정도 있잖아. 그러자 어르신들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 말투가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그 순간 어르신들 눈빛이 한 번에 돌변하더군요. 그중 한 어르신이 삽을 들고 전 남편 쪽으로 성큼 다가가는데 그 표정이 이 인간 좀 봐라 하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야, 이 미친놈아. 내가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너네 가서원에 가서 일할 생각은 절대 없다. 그 할아버지가 전 남편 바로 옆에 침을 뱉었고요. 그 분위기가 좀 살벌해져서 저는 말리려고 다가섰는데요. 그런데 다른 어르신들 분노가 확 터지더니 한마디씩 쏟아내셨어요. 아이,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우리가 괜히 너네 과수원에 안 간 줄 아냐? 죽어도 다시는 내 밑에서 일 안 한다. 돌아가. 마음을 곱게 써. 안 그러면 너 혼자서도 버티기 힘들어져. 사람을 깔보면 돌아오는 법인 줄 알아라. 그 말들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에서 수군대던 사람들까지 하나둘 호응하면서 전 남편을 애웠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저는 이러다가 어르신들께 전 남편이 맞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전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여기서 좋은 꼴 못 보니까 꺼지라고. 다신 여기 오지 마. 알았으면 얼른 가. 전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새빨개져서는 한숨만 푹 쉬더니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어르신들 중 몇 분은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인간이 무슨 사장이라고 하며 계속 욕을 퍼붓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급하니까 매달리러 온 건 알겠는데 그럴 땐 오히려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무례하게 굴어대니 사람들이 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더라고요. 제 과수원에서 일하는 분이 하루는 슬쩍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배송 가다가 그 인간 과수원 옆을 지나쳤거든. 근데 글쎄 과일이 다 익어가는데 따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허둥재둥 하는 거요. 얼굴은 땀벙벙인데 손은 2개뿐이니 어디 감당이 되나. 꼴이 말이 아니더라니까. 그거 참 쌤통이네요, 어르신. 그 인간 더 당해봐야 해요. 그쵸? 그 얘기를 듣는데 속이 다 시원했어요. 사람도 못 구해서 힘들어 죽겠으면서도 지가 더 급이 높다고 자기는 사장이라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자존심 부리는 것 더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라 생각했죠. 저는 그날 일부러 제 과수원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두 모아 막걸리 파티를 열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금세 전 남편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다들 저한테는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 하시면서 어르신들끼리는 그 과수원 진작에 때려쳤어야 했는데 괜히 오래 붙잡고 있었다며 서로 후회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매매한 과수원은 몇 년 전부터 문을 닫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닫히면서 동네 사람들은 일할 데가 마땅치 않았고 결국 전 남편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그 과수원을 매매하면서부터 다시 일자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 저를 두고 동네 분들이 사람들 생계까지 챙기는 게 참 대단하다 하며 칭찬해 주셨고 그 말씀들을 들으니 저도 속으로 그래,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을 했구나 하며 제 자신을 스스로 칭찬했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제 과수원은 활기를 띠었고요. 웃음소리와 막걸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분위기도 좋고 서로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으니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전 남편 과수원에는 사람들이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과일이 익어가는데도 일손이 하나도 없으니 그 인간도 애가 탔는지 결국 저희 과수원에서 일하는 어르신 몇 분을 하나하나 따로 불러내서 은근슬쩍 말을 걸더라고요. 아유, 어르신, 저희 쪽으로 오시면요, 시급 2배로 드릴게요. 게다가 그 정직원으로 해서 4대 보험까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계약도 많아질 텐데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더 화를 내셨어요. 아이고, 돈 몇 푼 더 준다고 우리가 넘어갈 줄 아나? 1억 천금을 줘도 못 간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같이 일을 하지. 욕하고 무시하는 밑에서 누가 다시 일을 하겠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어라. 오히려 더 비웃음만 샀고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전 남편이 제 과수원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울상이고 사람들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더라고요. 아이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르신들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어르신들도 뭐 단호했죠. 오히려 더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욕을 더 하셨어요. 딴 사람 알아보라고. 우리는 꼼짝도 안 한다고. 내가 버린 대로 거두는 거다. 그러자 전 남편은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어요. 이런 외지 누가 새로 일을 하러 옵니까? 구인 공고를 내는데도 아무도 안 읽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급기야 그 인간은 저한테도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 사람 몇 명만 보내줘라. 과일이 다 익어가는데 따줄 사람이 없어서 다 썩게 생겼다니까. 당신도 알잖아. 지금 나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거.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내가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닌 거 알잖아. 그건 당신이 직접 설득을 해야지. 우리도 일할 게 태산인데. 얼른 할 말 다 했으면 가. 그 순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나섰어요. 사람이 저렇게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하는데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내가 가마. 그 말에 전 남편은 그 할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신발코에 이마를 박으며 감사하다면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5명 정도가 그 인간 과수원으로 가주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진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전 남편이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량 맞추려면 수확을 해야 하는데 과실은 익어가는데 아주 애가 탄 거죠. 그래서 사람들 5명 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갔잖아요. 겨우 그날 물량 맞춰서 보냈대요. 그런데요. 그게 사기였답니다. 전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말해줬어요. 여보, 나 어떡해? 나 망했어. 해외 거래 그거 하나 믿고 이런 건데 그게 다 사기래. 뭐라고? 세상에, 그게 사기였단 말이야? 어떡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자세히 좀 설명해봐. 남편 이메일로 필리핀 5성급 호텔 바이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잖아요. 전 남편 블루베리 생과랑 잼을 먹어봤는데 아주 훌륭하다고 자기네 호텔에서 사용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전부 사기꾼들의 계획이었더라고요.
그쪽은 처음부터 신뢰를 주려고 일부러 소량을 실제로 구매까지 했고요. 예상대로 전 남편은 그걸 보고 홀라당 넘어갔어요. 바이어는 정식 명함, 회사 로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내며 진짜처럼 꾸몄고 이메일 주소도 호텔 공식 도메인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의심할 겨를조차 없었던 거죠. 며칠 뒤엔 정식 발주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까지 요구하면서 거래 과정을 아주 전문적으로 흘려갔어요. 심지어 물품 대금은 100% 선입금 조건이라고 못 박았고요. 그쪽에서 송금했다며 송금 확인서까지 첨부해주니 남편은 완전히 안심해버렸죠. 해외 송금은 국내 계좌에 찍히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곧 확인되겠지 하면서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공 운임이었어요. 송금액에 항공 화물 운임까지 포함했다고 하면서 전 남편이 직접 항공 예약을 잡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전 남편은 입금이 실제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 송금 영수증만 믿고 자기 돈으로 항공료를 결제해버렸고요. 블루베리랑 잼도 냉장차에 싣고 지정된 물류창고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창고도 단기 임대한 일회성 버너 창고였던 거예요. 결국 사기꾼들이 물량만 챙기고 잠적해버린 거죠. 며칠이 지나도 송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은행에 확인을 맡겨보니 송금 레퍼런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고 해서 그제야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자 사기꾼들은 대뜸 욕설만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돈은 돈대로 나가고 공들여 키운 블루베리 물량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날 좀 구제해줘. 해외 일하려고 국내 거래처 일 다 줄였고 돈도 날리고 과외도 다 날리고 내가 대출해서 땅도 사고 설비도 한 건데 이 큰 돈으로 어떻게 갚아. 심지어 당신한테 준 땅값도 다 대출이야. 친구인 컨설턴트한테 투자받은 돈도 있고 수익금 중 일부를 당신한테 몰빵해서 준 거라고. 난 이제부터 벌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뭐 내가 왜 그걸 감당해야 하는데? 당신이 욕심내고 당신이 결정한 거잖아. 내가 말릴 때는 말 안 듣고 이제 와서 책임을 나눠달라고? 아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잖아.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 진짜로 2번 다시는 안 그런다. 제발 한 번만 손잡아 주라. 부부였지. 근데 이제는 남이지. 나도 내 삶 살기 바빠. 다 당신 업보야. 땅 팔아서 빚 갚아. 애초에 당신이 그런 큰일을 감당하기에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제 말을 듣더니 전 남편은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었는지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순간 눈이 시퍼렇게 번쩍하더니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두고 봐라 하고는 씩씩대며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당해놓고도 자존심만 챙기네 싶었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은 냉정하잖아요. 한 달쯤 흘렀을까요? 전 남편이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했는지 자기 과수원을 부동산에 내놨더라고요. 그것도 정상가보다 한참 싼 가격이에요. 급매물로 3억에 내놨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땅도 설비도 다 대출로 한 거라 이자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때 제가 그 과수원 바로 샀어요. 그것도 제 값보다 훨씬 싼 급매로 겨우 3억에 나온 거 있죠. 저는 완전 앉아서 돈 번 거고요. 전 남편은 그대로 앉아서 수억 빚을 짊어진 꼴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사장님은 진짜 하늘이 돕는다. 잘못된 인연 끊어내니 오히려 복이 굴러 들어오네요. 저도 속으로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싶었어요. 결국 전 남편은 돈도 잃고 마누라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 흔히 말하는 삼실이 된 거예요. 다 잃고 나니까 동네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소리 소문 없이 짐 싸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뭘 하면서 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어디선가 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조용히 숨어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최소한 이 동네에서 그 인간 이름은 이제 2번 다시 거론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인간이 어디로 갔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지 엄마 집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이혼을 할 수가 있냐?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네가 이래도 되는 거냐? 제가 뭘 어째야 해요. 저 이제 그 사람하고 남이에요, 남. 앞으로 이런 말 저한테 하지 마시고 아드님 붙잡고 하세요. 예? 그리고는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통화를 딱 잘라 끄는 건 처음이었어요. 속으로 노망난 여편네. 자기도 딸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만 이래? 정말 억울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엄청 잘 살고 있어요. 햇빛에 얼굴이 좀 타고 기미도 많이 올라왔지만 올해 수확을 거의 다 했거든요. 예쁜 것들을 여러분들의 상위로 올릴 생각하며 잘 키웠으니 과일 먹을 땐 제 생각도 해주면서 드세요. 이 일을 겪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공과 실패는 결국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 남편이 기존 거래처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설령 해외 사기를 당했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정리해버리니 살아날 구멍이 있겠어요? 게다가 동네에서 신임을 잃어서 자기 편에 서줄 사람 하나도 없고 끝까지 믿었던 투자한 친구마저 등을 돌렸으니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면 전 남편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